만약 당신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혈당 수치가 다소 높은 편이네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예비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뇨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엄격하게 식단을 조절해야 하는 병이요. 자가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해요. 심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당뇨병이나 당뇨병 예비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약에 의존하지 않고 공복을 참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고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 없이 혈당 잡는 법입니다. 제1장 약 없이 혈당을 낮추는 비밀. 당뇨병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당뇨병 초기에 병을 잡아야 합니다.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으면 그땐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에 관해서는 예민하게 진단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몸속 혈관이 망가집니다. 그 부위는 바로 눈, 신장, 팔다리로 번집니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단 합병증에 이르면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약을 먹고 식단을 관리하고 장시간 투석하는 삶을 평생 이어가야 합니다.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스타틴 당뇨병 치료제가 병이 되는 이유. 인슐린 수용체 기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해질 테니 당연히 병원균과 싸울 전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는 물론이거니와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증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혹시 당뇨병 환자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의 위험 요인도 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포마다 당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가 열리지 않아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대표적 원인은 내장지방 증가입니다. 내장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비대해진 지방세포에서 생리활성 물질이 분비되어 인슐린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외에도 유전, 고지방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간혹 비만이나 혈당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며 스타틴이라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당뇨병 예비군 환자 중에도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로 섭취한 지방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것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최신 상식입니다. 육류, 계란,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한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예비군이라면 스타틴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은 정신 활동에 깊이 관여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무게로 따지면 70%가 물, 20%가 단백질입니다. 물을 제외하면 인간의 근육, 뇌, 혈관, 기타 장기들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셈이지요.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정신 활동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상태에서 뇌의 신경세포가 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단백질 부족으로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뇌의 신경세포가 활동할 에너지마저 부족해지니 이중으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당뇨병과 당뇨병 예비군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인이 치매에 걸릴 높은 확률. 치매도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치매는 크게 두 가지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로 분류됩니다. 구야마초 연구에 따르면 당뇨인은 비당뇨인에 비해 혈관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1.8배,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릴 위험이 2.1배 높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는 치매이며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가 위축되는 치매로 두 가지 모두 인슐린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왜 위축되는 것일까요? 이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때문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흔히 뇌의 찌꺼기로 불리는데 정상적으로는 효소로 인해 분해되어 뇌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 베타가 분해되지 않고 뇌 속에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때입니다. 뇌에 잔류한 아밀로이드 베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태가 변형됩니다. 이 변형된 아밀로이드 베타는 독성을 띠고 있어 신경세포를 사멸시킵니다. 그 결과 뇌가 위축됩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시작입니다. 약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야 한다. 고혈압은 당뇨인에게 흔하게 동반되는 질병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류가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기 쉬워지고 혈관이 점점 좁아져 혈압이 상승하지요. 이처럼 고혈압과 당뇨병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2~3배 이상 높다고 추산됩니다. 현재 일본 고혈압 학회에서는 수축기 혈압 140, 확장기 혈압 90mm HG를 고혈압 기준치로 삼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축기 혈압이 나이 플러스 90 범위 이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나이, 체격, 심장 크기 등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치를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지요. 키 170cm인 건장한 30대 남성과 150cm인 왜소한 80대 여성의 혈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해서 고혈압이니 약을 복용하세요, 약물요법으로 평생 관리하세요라고 진단하면 어불성설이지요. 명심하세요. 혈압약은 어디까지나 혈압을 낮추게 할 뿐입니다. 고혈압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뇨병을 앓는다면 당뇨병 약으로 인슐린을 투입하기보다 근본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물요법을 시작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 관련 약을 비롯해 다양한 합병증 관련 약까지 추가되어 평생 수많은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완치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투석, 실명, 수족 절단에 이르기도 합니다. 약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증상을 억제하는데 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되는 당뇨병에 걸리면 수십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평생 그 약들을 복용한다면 약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다량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약을 흡수하는 장, 약을 분해하는 위는 물론 간과 신장에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과연 우리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약은 어디까지나 당장의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평생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치유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뚱뚱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재검사 필요라고 나와도 몸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괜찮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이나 정상 체형 중에 혈당 수치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마른 체형이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체중 젊은 여성은 보통 체중인에 비해 내당 능장의 비율이 7배나 높았습니다. 내당 능장이란 식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대로 방치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당뇨병 예비군이라는 뜻이지요. 질병의 뿌리가 같으면 해결책도 같다. 당뇨병을 비롯해 고혈압, 우울증, 치매에 모두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에너지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다른 하나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재료인데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자극받아 근육 조직이 일시적으로 손상됩니다. 이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근육 조직이 재생되어 더 튼튼하게 성장하지요. 이처럼 근육이 손상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근력이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초회복이라고 하는데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초회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고 단백질을 섭취해 근육을 단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 수치가 저절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2장 혈당 메커니즘을 알아야 혈당이 잡힌다. 당질이 제대로 못 쓰이는 이유. 저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먹는 양은 젊을 때보다 줄었는데 혈당치는 더 올라갔어요. 왜 나이를 먹으면 혈당치가 쉽게 올라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인 혈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에 걸리면 당 흡수량이 정상인의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당 흡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곳은 바로 골격근, 즉 근육입니다. 내장과 지방, 뇌에서 이루어지는 당 흡수량은 정상인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골격근에서는 당 흡수량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근육입니다. 혈당의 80% 이상이 골격근으로 흡수되지요. 그런데 근육에서 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겠지요. 이것이야말로 먹는 양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혈당치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요컨대 근육량이 적을수록 설령 나이가 젊더라도 혈당이 올라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근육이 당을 흡수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육이 인슐린 역할을 한다. 실제로 근육이 증가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 41세인 13,644명의 데이터를 조사 분석했더니 근육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중 대비 근육 비율이 10%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 지표값이 14% 감소하고 당뇨병 발병 위험은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근육이 늘어날수록 당뇨병 위험은 낮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높은 혈당에 지친 췌장을 쉬게 하려면 운동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슐린 과다 분비로 지친 췌장을 쉬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하면 세포로 당이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중단한 뒤에도 당 흡수는 계속됩니다. 운동을 해서 당을 소모한 근육은 다시 당을 근육에 저장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한 뒤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반복할수록 개선됩니다. 근육이 단련될수록 포도당 수송체의 양이 늘어나 소량의 인슐린만으로도 당이 활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운동은 근육 강화나 체중 조절이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운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이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없이도 당을 흡수할 수 있다. 운동을 한 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 소량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쉽게 떨어진다.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췌장을 쉬게 해준다. 근육이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퇴화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이것은 인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현대인들은 날마다 몇 시간씩 앉아서 일하니 운동을 할 기회가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의 골격근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테지요. 실제로 201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운동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남성 33.4%, 여성 25.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명 중 두세 명꼴입니다. 특히 40대 남성에 한정하면 무려 18.6%로 줄어들었지요. 이는 당뇨병 또는 당뇨병 예비군이 중장년층의 경우 3명당 1명꼴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렇듯 중년이 되어 운동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 때, 혈당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꾸준히 걷기를 하거나 일하면서 충분히 몸을 움직이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음의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데 말이지요. 규칙적으로 많이 걷는다. 몸을 많이 움직인다. 그럼에도 왜 혈당치가 높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뉩니다. 유산소 운동은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장시간 지속하는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이 대표적이지요. 집안일이나 회사 업무 등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기. 걷기처럼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체조. 안타깝지만 이러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혈당을 낮추려면 어떤 운동이 적합할까요? 운동으로 당을 소비하고 체내 당의 80% 이상을 흡수하는 골격근을 강화하는 운동. 바로 무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목적이 지방 연소와 심폐 기능 강화라면 무산소 운동의 목적은 근육 강화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단기간 근력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스쿼트, 팔굽혀 펴기, 복근 운동 등 근육 운동, 덤벨 등이 대표적이지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 운동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부담이 적고 부상 위험도 낮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다만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산책하고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근육이 발달하지는 않으니까요. 혈당이 높은 사람이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종종 이렇게 조언합니다. 되도록 많이 걸으세요. 저라면 여기에 다음의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으니 다소 숨이 찰 만큼 빨리 걸으세요.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알다시피 천천히 걷기는 일상 동작입니다. 이것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다소 숨이 찰 만큼 빨리 걷거나 계단 또는 오르막길을 올라간다면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자극받아 단련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근육을 얻으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노년에 근육이 적으면 생기는 위험.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육이 감싸고 있는 혈관이 경직되어 혈류가 나빠집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치매 위험이 커지지요.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관절, 내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갑옷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력이 약해지면 길을 가다가도 잘 넘어지고 뼈도 쉽게 다치지요. 근육이 적은 노인이 낙상 사고로 골절이 생기는 바람에 끝내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이 힘들어져 누워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덩달아 치매 위험도 높아지지요. 수술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회복되는 시간이 더디고 예후도 나쁜 편입니다. 인간은 수술이나 부상으로 몸을 다쳤을 때 근육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육이 많다면 충분히 회복되겠지만 근육이 적으면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겠지요. 나이가 들면 다친 부위가 잘 낫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대개 근육이 부족해서입니다. 대다수가 단백질 부족에 시달린다. 평소 식습관을 물어보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뭅니다. 고기를 100g 먹으면 단백질 100g을 섭취한 것이다. 콩이나 두부를 많이 먹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먹은 양이 그대로 단백질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콩이나 두부처럼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기에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단백질 보충에 그리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몸에 좋은 식단이란 무엇일까요?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식사는 무조건 채소 중심. 육류는 몸에 좋지 않으니 가급적 피한다. 체중 조절을 위해 야채와 생선 중심의 담백한 식사를 한다. 최대한 소금, 간을 약하게 한다. 가령 한 가정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요리를 한다면 가족들은 항상 맛이 밋밋한 채소와 생선만 먹게 될 터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가족 모두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채소나 생선만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찾다가 오히려 단백질 섭취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에 고기와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도록 합니다. 고기는 정말 몸에 나쁠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은 남녀 모두 평균적인 사람보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며 그중 동물성 단백질 비중이 높았습니다. 요컨대 고기와 달걀, 생선은 건강한 장수를 위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육류는 몸에 나쁜 음식이 아니라 장수 음식에 가깝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듭 말하지만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와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방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의 80%는 몸 안에서 합성되며 나머지 20%만 음식으로 섭취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높아질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고기만큼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영양식품이라 불릴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건강을 위해 평소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와 달걀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혈당을 높이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천천히 오래 먹기. 아침 식사를 할 때 우리 몸은 전날 저녁을 마지막으로 장시간 허기진 상태이므로 영양분이 들어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음식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췌장은 혈당을 서둘러 떨어뜨리기 위해 즉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식후 짧은 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고혈당과 저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면 몸에 큰 부담을 주고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식후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려면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1일 30보다 1일 40, 50. 빨리 먹기만큼 한꺼번에 많이 먹기도 급격한 고혈당을 초래합니다. 흔히 평상시 식사량의 80% 정도 모자라게 먹기가 좋다고 하는데 혈당에 황신호가 켜졌다면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 3끼 양을 똑같이 먹되 식사 횟수를 하루 4끼나 5끼로 나누어 먹는 편이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마법의 음료.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 마시는 일도 고혈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09년에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가 40에서 69세 일본인 약 5만 6천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서너 잔 마시는 사람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 중 전자의 당뇨병 발병 위험은 후자보다 남성이 17%, 여성이 38% 낮았습니다. 최근에는 커피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제커피과학회의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 원두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클로로겐산은 당 분해 요소와 포도당 장내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밖에도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커피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또 다른 음료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항바이러스, 살균, 항균 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이지요. 거기에 더해 당뇨병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평소에 혈당이 걱정된다면 식후 커피나 녹차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나 녹차처럼 식초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탄 물을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초무침 같은 요리에 식초를 곁들이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한 큰술 정도를 섭취해야 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맛있는 음식.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 혈당 강화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초콜릿입니다. 원재료인 코코아콩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다만 모든 초콜릿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효과가 확인된 초콜릿은 카카오 함유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뿐입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 이외에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력으로 혈관을 보호해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폴리감마글루탐산이 담긴 낫또. 낫또에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낫또 특유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폴리감마글루탐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낫또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낫또에 날달걀을 곁들인다면 혈당 강화 작용과 단백질 강화를 모두 충족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당뇨 예방 식단이 완성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 올리브유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빵에 올리브유, 버터, 옥수수유를 각각 발라서 섭취한 뒤 혈당 변화를 조사했더니 올리브유의 혈당 변화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레인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 없이 혈당 잡는 법이라는 책에는 제가 읽어드린 부분 말고도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 방법과 혈당 진단법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토식 체조와 1분 슈퍼맨 자세, 1분 플랭크, 1분 스쿼트, 1분 투명 줄넘기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뇨를 앓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 공부하고 잘 대비하셔서 모두들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